많은 곳은 60cm가 넘게 눈이 쌓인 강원 지역은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천여 명의 인력과 1,300여 대 장비가 투입됐는데 내린 눈의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장비 투입이 힘든 곳이 있어서 농촌 마을 수십 곳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바로 체포되는 김 전 회장은 입국 뒤 2주 동안 변호인 외 다른 사람에 대한 접견이 금지됩니다. 한일 외교 현안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도쿄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들어갔는데 우리 측이 제시한 재단을 통한 배상 판결금 지급 방안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미국의 헤이든 버클리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습니다. 지난달 결혼한 뒤 신혼여행을 겸해 참가한 하와이 대회에서 개인 통산 4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눈이 그치면서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 이어 오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내리던 눈이 대부분 그치면서 전국이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 기온이 영하 9.7도, 서울이 영하 6.8도 등으로 어제보다 5에서 8도 정도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 제설은 비교적 원활했지만 정작 고속도로를 향하는 도심 도로가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이 눈과 안개에 파묻혔습니다. 해발 520m 진부령 정상.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미시령 인근 주차한 차량도 마찬가지. 이틀 세워두니 치우기 버겁습니다. 이거는 눈이 무거워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제설은 속수무책. 휴일 강원도 찾은 관광객은 당황스럽습니다. 눈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어때요, 강원도 오셔서? 좋긴 좋은데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퍼붓는 눈을 피해 동해안을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립에 대비해 나들목 인근이나 고속도로 주변은 비교적 제설이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국도 주변의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속초 방향.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 내내 고속도로로 향하는 도로는 어느 곳이든 심하게 막혔습니다. 7번 국도 쪽이랑 서울 양양 고속도로 지금 한 20km씩 정체되고 있어요. 사고도 많아요? 거의 다 단독 사고죠. 거의 다 미끄러져가지고. 네. 여기 분들은 차를 다 안 끌고 나오시고 외지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잠시만 세워놔도 마냥 헛도는 바퀴. 비상근무 경찰관 역시 종일 도로에서 차량을 밀고 끌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멈춘 취재진 차량도 주변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고속도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낭떠러지로 추락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차량 10여 대 40명 넘게 눈길에 고립됐다가 긴급 제설이 이뤄진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마다 큰 눈이 내리는 강원 동해안 지역. 하지만 관광객 몰리는 휴일에 쏟아진 수십 센티미터 폭설에 사고는 속출했고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에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어젯밤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승용차 여기저기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구급차와 레커차, 사고차까지 어지럽게 뒤엉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끝없는 줄이 생기면서 고속도로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축성형 터널 출구 앞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추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또 2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구급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주변 소방서에서 구급차 수십 대와 대원 15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시간 전쯤 근처 국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역시 터널 출구를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모두 12대가 연소에 추돌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 등 일가족 4명, 그리고 다른 운전자 1명이 허리와 목을 다쳤습니다. 앞에 사고들 때문에 버스도 못 쓰고 몇 대를 밀었어요. 또 경찰들도 미끄러지고 도로 자체가 전부 다 빙판이었어요.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추위에 비와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소방당국은 포천시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구조 책임자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저희가 사고 난 게 47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7대에 대한 검색을 3차에 거쳐서 인명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제설 작업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고가 미리 사전에 다른 구역에 교통사고가 나왔고 포천시에다가 제가 제설 작업을 해달라고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사고 난 게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반 국도, 그래서 제설 작업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블랙아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에 얇은 살얼음이 생기는 현상인데 눈 쌓인 도로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가 넘는 차들이 뒤엉켰고 시뻘건 불길까지 번졌습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우리 길을 밟으니까 내 차도 막 부쩍대로 부딪혀서 필요한 얘기라고. 지 맘대로 막 쑥으로 보고 막 튀어나오고. 그렇지.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전신 다 얼음. 원인으로 지목된 건 블랙아이스였습니다. 이 도로 위에 얇게 살얼음이 생기는 건데 아스팔트와 같은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되풀이되는데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눈 쌓인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숨진 사람은 3.7배, 치사율은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오전에 약간의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곳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터널 입구나 다리, 산간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겨울철에는 언제든 도로에 살얼음이 쉽게 낄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무엇인지 오늘 YTN에 나온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이제 눈하고 습기가 공기 중에 뭐 먼지라든가 매연과 뒤엉켜가지고 일단 스며듭니다. 그럼 이제 검게 얼어붙겠죠. 추운 겨울에 다리 위나 터널의 출입구, 그다음에 그늘진 도로, 산 모퉁이, 음지, 아무래도 이제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 주로 발생을 하죠. 일단 미끄러질 때 반대로 조향을 하면 그 타이어 표면에 보면 이 틀에도 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홈이 살 얼음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이 밀려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 번에 밟으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밟으라는 겁니다. 밟고 떼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엔진 브레이크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블랙아이스 사고는 연쇄 추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무조건 가드레일 바깥으로 회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돌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의외로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고속도로나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 속도를 50% 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속도가 낮을수록 충분히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빈 방문 이틀째 한 UAE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UAE는 한국에 대한 37조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원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석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아부다비 대통령궁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 개별 국가 사이 이뤄진 투자 약속 가운데 최대 금액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سيدي من خلال العمل المشترك بيننا نجحنا في تطوير أحد أكثر مشاريع الطاقة النووية السلمية تقدما في العالم. 이러한 결정에 따라 UAE 국부펀드 등의 투자 금액이 한국의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에 고루 투입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체결된 양국 사이 양해각서 13건도 투자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제3국 공동진출,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와 우리산업은행의 공동협력, 석유 관련 한 UAE 국제공동 비축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가칭 한 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정보 공유와 파트너십 체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경제 중심 정상 외교의 실질적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 구두 발언만이 담보인 만큼 좌초 없이 끝까지 이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7조 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건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계약 체결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이제 이 양국 간 정상 간 회의에서 지금 오일머니 300억 달러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 분야가 원자력 발전, 에너지, 방산과 관련한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투자 규모 300억 달러는 뭐 규모 면에서는 상당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표면적으로 이제 기업 수장들까지 가서 서로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투자청과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13건 이번 방한 동안 한 40여 건, 40여 건 정도로 추정되는 이 MOU가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만난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방위산업과 국방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투자, 연구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MOU 체결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방산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공식 환영식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아부다비 대통령궁으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말과 낙타를 타고 도열한 병사들의 호위에 이어 UAE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국가 원수를 예우하는 21발의 예포가 터지고 공군 고개 비행단의 에어쇼가 하늘에 빨강 파랑 구름을 수놓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이어졌습니다.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대통령궁 앞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가 내걸렸고 밤에는 대통령궁의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조명이 빛을 발했습니다. UAE 현지 언론에서도 성대한 환영식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회담과 국빈 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혹시 사망 여우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아니, 난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자 우리 국방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대통령실은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라면서 한국과 UAE 간의 군사 협력과 교류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양과 신의주 등 북한 핵심 지역 폭격 계획과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엔사 소셜미디어에는 6.25 전쟁 때 평양 폭격을 보여주는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엔사는 1951년 1월 9일 유엔군이 후퇴해서 반격으로 태세를 전환해 B-29 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300대가 평양 등지를 맹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관련 공지와 이메일 아카이빙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가 카카오로 속여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카카오를 위장해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탈취하려는 피싱 시도를 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피싱 메일은 긴급, 지금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유포됐고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 전자우편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주요 내용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받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을 순방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72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9%로 전달과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 52%에서 이달 47%로 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약 412조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49%, 찬성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중희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며칠 사이 행보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나 전 의원의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건 국내 정치를 걱정하게 하는 것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할 때부터 사실상 출마 의지는 굉장히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도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입니다.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가 됩니다. 이번 한 주는 국내 정치 뉴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 뉴스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관리자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전당대회는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원인은 친윤 당대표를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제2의 진박 간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점입 과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나쁘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우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참여하는 정책 모임이 모레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정책포럼 사의제는 모레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힙니다. 사의제 측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에 대한 외부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알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의제 측은 YTN과 통화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서 이른바 친명계 견제로 비친의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지만 이 대표가 신경 쓰지 말고 활동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이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에 왔다면서도 여전히 고위험군 면역 상태는 우려할 점이라며 개량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우리나라에 1,420만 명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840만 명, 즉
나머지 580만 명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의 40%가 아직 제대로 된 면역을 못 갖췄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은 고위험군입니다. 감염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안 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해제를 하더라도 우려할 정도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느는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위험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계량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요. 지난해 YTN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를 접촉해보니 확인한 구간은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 확대 해석 발표가 의심됩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길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여학생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이 학생은 사고 당일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천백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셨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천 씨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학생은 간호사를 꿈꾸며 보건의료 동아리에서 활동해온 김혜민 양. 사고 당일 김 양은 학교 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쓰러진 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복돋아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힘 얻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망설임 없이 환자를 구할 거라는 학생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겨울 추위 속에도 빛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사기 전 환급 규정이나 여행 대상 국가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붙일 때는 보험에 가입해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것이 좋고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상황인데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로 지난해 8월 지켜졌습니다.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예금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져 대출금리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이번엔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대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치권까지 나서 다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관된 방향성마저 상실한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예대금리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 역시 낮춰주는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렇게 대출금리 낮춰주게 되면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5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이 1억 1,0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신한과 하나, 우리, 농협이 이었습니다. 직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KB국민은행이 1억 9,784만 원 등 2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대상의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건도 조달금리 급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새해 들어선 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23개 피해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인천경찰청에 94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에는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구속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건데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985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로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목동 3단지 등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 단지들 또한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해 현재의 2배인 5만 3천여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이른바 갭 투자는 불가하고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매수세가 금방 달라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갭 투자가. 토지 거래가 풀려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389개 단지 30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계동과 창동 등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절차를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사업의 최종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지별로 여건이 다른 데다 가구당 최고 수억 원까지 이르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으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급격히 늘진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가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4박 5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곳곳에는 이 포럼 자체가 위선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성호 기자입니다.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의 기차역에서부터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함성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매년 1월 말 개최되어 오다 2021년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엔 5월에 열렸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원래대로 1월 대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포럼 행사 자체가 위선의 극치라며 비판했습니다. really want to reduce this level of wealth inequality in the world that's so corrosive to society. My message would be don't mess with our planet, don't mess with society because the backlash will be immense for them.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건물들, 산더미처럼 쌓인 폭탄들. 다보스 한복판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각종 영상물도 전시됐습니다. We wanted to show the horrible war that is going on, where our people are striving, and we wanted to 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k for the help we need. 1971년 탄생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가 53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입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 50여 명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어제 추락한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여객기 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네팔 당국은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수색 첫날 시신 68구를 발견했으며 아직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인 탑승자는 40대 유모 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락 직전에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मैं धूप पे बैठ रहा था, थोड़ा मौसम ठंड रहता है यहाँ पर, और मैंने देखा कि एक प्लेन आ रहा है नीचे हाइट में, वो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कि ये क्रैश होने वाला है,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जस्ट प्लेन नीचे देखा मैं कहा कि मैं वीडियो शूट कर लूंगा इसका। वहां पर एक बहुत बड़ी फ्लेम आ गई थी, मैं डर गया था। मैं तो वो सीन देखकर डर गया था, मुझे मालूम नहीं था कि वो क्रैश होने वाला है। तो जैसे मैंने शूट किया तो प्लेन, जैसे कि आप उस वीडियो में देख सकते हो, प्लेन अचानक से वो टिल्ट हो जाता है, जैसे कि वो फाइटर प्लेन जैसे कि मिसाइल को डॉज करने के लिए टिल्ट होता है ना, मैंने वैसे देख लिया कि 사막의 나라로 알려진 이란이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난방 연료가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 가운데 모래를 뿌리는 제설 차량만이 분주합니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무장한 시민. 사막의 나라 이란의 낯선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도 눈 덮인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خیلی خوشحال شدیم که همچین برفی اومد و لذت بردیم از این هوا. بچه‌ها هم که بهترین بهونه بود که تعطیل بودن بیاریمشون بیرون برف‌بازی کنن. واقعا هوای خوبیه. 수도 테헤란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관공서는 직원 절반 출근, 민간 기업도 3분의 1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테헤란은 폭설과 혹한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난방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난방 연료가 부족합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설비와 운송시설이 낡았고 기술과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برف خوبیه. فقط یه سری مشکلات برای یه سری از هموطنمون تو شمال غرب و مثل که خراسان پیش اومده که سرد اونجا گاز قطع. 이란 기상청은 추위와 폭설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 예보해 난방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현행 수능 운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한 3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교협의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토론회에는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과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이 수능 현황을 진단하고 고교 수능 준비 현황과 절대평가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소한 갈등도 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 기초 정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하는 대신 교원 기초 정원제를 도입해 소규모 학교에도 일정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고 신도시는 교원 추가 확보를 위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다시 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과 일부 경북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파특보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추위 속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설 연휴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